1948년이죠. 48년 9월 9일에 북한은 그들의 어떤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우리 헌법에는 불법적인 단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창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날이 1998년 9월 9일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9월 9일이 되면 북한은 그 건국절로서 이제 뭐랄까요? 기념을 하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10월 10일이 이제 딱 한 달 뒤면 10월 10일이잖아요. 10월 10일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이죠. 그래서 구구절, 그리고 쌍십절 이렇게 이제 두 명절은 북한에서 그 건국사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구구절이나 그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럴 때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선물 준다거나 뭐 배급이 특식이 제공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원래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김일성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김정일 시대 때부터 사실 북한이 그 국가로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사실 그런 건 많이 사라졌죠. 아, 그럼 뭐 네. 뭐 별건 없군요.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네, 그건 하나 좋죠. 아, 그렇군요. 네, 북한은 토요일이 그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일요일만 쉬는 날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런 공휴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이거는 꿀팁이네요. 네. 6일제다. 그 북한이 15차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한 190여 개를 날렸는데요. 대북 확성기 귀순 병사 소식에 더욱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네. 전에는 미사일을 막 쐈지 않습니까, 이럴 예. 때? 근데 이제는 왜 오물풍선을 좀 보내는 걸까요? 사실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자충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미사일 도발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제 강도가 세잖아요. 그리고 오물풍선이야말로 사실상 저강도 도발이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북한이 판단을 한 것 같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들까지도 의식을 했단 말이죠.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이런 잦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항상 꺼내들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강도 도발이면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물풍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이 왜 오물풍선을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냐면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에는 그것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지금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그 당위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그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대북 단체들이 그 대북풍선을 보내지 않습니까? 대북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쓰레기로 간주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 카드로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벌써 15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주 그렇게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남한 내의 어떤 그 대북 인권 단체들의 그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신경도 쓰지 않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사실 15차나 됐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든 말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림수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건 증명이 됐고, 오히려 오물풍선을 이제 보내면서 북한이 얻은 것은 남남 갈등이 아니라 대북 확성기 재개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심리전 수단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대북 그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어요. 보수 정부가 들었음에도 뭔가 보수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이제 취하는 그런 정치 세력 아닙니까? 하지만 강경책을 하려고 해도 뭔가 명분이 없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북한의 자충수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키고 싶었는데, 네. 그죠? 아무 뭐 이유 없이 합의를 깰 수는 없었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게 그 북한과 맺은 합의가 전임 정부가 맺은 합의라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합의는 합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지 못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먼저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합의를 백지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럼 금영님, 또 북한은 지금 홍수로 수해가 나서 많은 예. 정말 막 많은 분들이 500 뭐 전에는 뭐 100명이야 뭐 200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이번에는 뭐 몇천 명 단위로 지금 한 4천 명 정도. 4천 명 예. 그렇죠? 수해가 났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예. 가서 막 뭔가 위로하고 이런 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책임자들 수십 명을 총살했다고 해요. 예. 이 사람들을 왜 총살을 한 건가요? 이 총살당한 책임자급 사람들 중에는 평안북도, 즉 지금 신의주 일대, 의지군 일대가 평안북도지 않습니까? 그럼 평안북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안전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도경찰청장 그리고 그 평안북도 당위원회 위원장,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죠. 도지사급만 2명을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도경찰청장급만 여러 명을 날렸습니다. 즉 그냥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날린 것이 아니라 그 각 도의 평안북도와 그리고 언론에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사실 평안북도보다 더 피해가 큰 것이 자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자강도와 평안북도에서 굉장히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최고위급 관리들을 모두 숙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해 상황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피해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 내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의 어떤 그 소재가 본인한테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간부들을 숙청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 책임자 도지사라는 분들이 사실 수해를 막는 직접적인 책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예방을 해야겠지만 북한은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재방사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게 김정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지지 사항에 그 지지 사항에 대해서 북한 엘리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뭔가 이행할 수 없는 과제를 내줍니다. 즉 김정은의 머릿속은 꽃밭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하죠. 이번에도 수해가 나기 직전에 본인이 여러 차례 걸쳐서 그 수해가 날 수 있으니 예방 대책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지켰냐라고 이제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수해가 날 수 있으니 그 예방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당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문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뚝이라도 쌓기 위해서는 뭐 시멘트라도 보내주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어떤 예산도 배당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엄청나게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인데 도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오로지 책임은 다 그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특히나 북한의 엘리트들이 그런 구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처형된 그 2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어떤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물자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책임만 떠안고 사라진 거죠. 네, 상당히 비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면은 북한의 막 외교관분들 정말 고위급 분들이 막 줄지어서 탈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엘리트 분들은 이런 김정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 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일 시대에 한국으로 온 북한의 최고위급 엘리트,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서 최고위급 엘리트라고 분류를 짓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없지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김정일 시대 때는 약 50명에서 6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사람들이죠. 네. 하지만 오직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사람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그 수많은 탈북자 중에 가장 고위급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약 156명 정도입니다. 거의 한 3배가 늘어난 거네. 2.5배 정도입니다. 2.5배. 네. 그러면 사실 그 결과가 그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김정일 시대 때는 그래도 엘리트가 체제를 위반하고 또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김정은 시대 때는 무려 2.5배나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엘리트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그 기초적인 배경에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내리고 있는 지시사항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내린 그 비현실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차례지는 여러 가지 처벌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훨씬 넘어버린다는 거죠. 처벌도 사실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보장이 돼야 사람들은 그 체제에 순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10배, 20배로 된다면은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엘리트가 느끼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은 더 이상 이런 폭력적인 그런 체제 하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즉 본인이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처벌당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북한의 엘리트가 체제를 등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고위층들은 이렇게 좀 민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요번에 수해가 난 이후로 김정은이 굉장히 이례적인 전에 없었던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을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수해 현장,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했을 때 김정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수해 현장을 6차례 이상 방문을 하고 또 이제 수해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그러니까 그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정은의 그런 어떤 민심을 챙기는 행보가 상당히 계획된 보여주쇼라는 어떤 분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어쨌든 지금 본인이 여러 번 찾아가면서도 민심이 어떤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꺼내든 것은 처음에는 당근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제 결국은 꺼내든 것이 수십 명의 그 간부들을 처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이면을 잘 봐야 되는 게 김정은이 챙긴 게 있습니다. 즉 간부들한테 모든 책임이 있고 나는 이렇게 6번 넘게 수해 현장을 찾아가면서 최대한 노력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기 위함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의 단계의 그 행보에서도 김정은은 여러 차례 실수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그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그 지금 막 그 물난리가 난 사람들, 지금 물난리 때문에 그 주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그 연설을 하는 자리에 본인이 한 3개월 전에 산 벤츠 마이바흐 SUV를 끌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의 그 전용 열차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열차에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 열린 한 구석에 본인의 한 4억 정도 되는 그 벤츠 마이바흐를 이제 보여줬단 말이죠.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집을 다 잃고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린 정말 어떻게 보면 황망한 심정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느 정도 연출을 해야죠. 뭐 예를 들어 뭐 정말 흙이 묻은 옷을 입고 간다든가 뭐 구두에 뭐 온갖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 있는 채로 연설을 한다든가 최소 이 정도의 연출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좀 멀쩡한 옷차림에 깨끗한 구두를 신고 깨끗한 그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한쪽에는 이제 4억짜리 벤츠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수해가 난 사람들을 평양에 초대해서 뭐 연회도 베풀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쇼를 했는데 사실상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뭐 초대를 하고 김정은이 찾아간 것은 다 평안북도입니다. 근데 평안북도에도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보다 한 3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건 자강도입니다. 근데 자강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은도 더 이상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북한이 숨기고 있다가 우리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또 자강도의 피해 상황을 조금씩 보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즉 철저히 보여주기이고 철저히 기획된 어떤 각본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본인에게로 향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강도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김정은은 거기는 안 가고 보도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진짜 힘든 쪽은 저쪽이면 저쪽에 지원을 해주고 뭔가 가서 보듬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은 김정은조차도 뭔가 욕을 먹을 정도로 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좀 꺼리는 건가요, 이게? 뭐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군수공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자강도는 산이 정말 많거든요. 자강도 전체가 아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지에 이제 갱도를 뚫고 그 안에서 북한의 또 대규모적인 군수공업,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북한 탱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 그 자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곳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꺼렸던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찾아가게 되면은 또 뭐 촬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지금 많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군수공업 자체가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다. 군수공장들이 침수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외부에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출을 좀 꺼려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자강도는 피해 상황이 집계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면 시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퍼내야 되잖아요. 그쵸. 범람을 했으니까. 네. 근데 범람을 해서 그 넘치는 그 흙을 퍼냈는데 퍼낼 때마다 시체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피해 상황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민심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조차도 그곳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덜한 평안북도 일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가면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본인 예. 최고 독재자라도. 네네. 물론 뭐 주민들의 뭐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으키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찾아가게 되면은 그 처참한 피해 상황이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항도는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산밖에 없고 농업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항도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근데 그 많지도 않은 주민들 가운데서 한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항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항도는 북한이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막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주민들을 케어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항상 소외받은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물난리가 났고 그러면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소외받은 것 아닙니까? 평안북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민심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복수의 어떤 그런 정보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오고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럼 김정은이 등장할 때 10년 내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떵떵거리면서 쌀밥에 고기 먹으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핵 무력화와 이제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북한 주민의 삶은 좀 좋아졌나요? 작년인가요? 2023년에 북한에서 또다시 기근이 터지면서 대기근이 터지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1990년대 말에 일어났던 그 수백만 명의 그 아사자가 발생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한반도의 근현대사전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가장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던 게 북한인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다시 그 암흑기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을 정도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즉 뭐 핵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말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인정합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뭐 SLBM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핵무력의 다각화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북한이 분명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뭐 경제와 국방을 함께 밀고 나가겠다는 그 병진 노선이 잘 될 리가 없죠. 북한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밸런스 있게 잘 맞춰서 해나간다라는 건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고 김정은은 본인의 안위, 그 독재 체제의 그 어떤 존속을 위해서 그 국방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그 자금에 쏟아붓는 만큼의 그 빈 것은 결국은 경제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는 김정일 시대에 비교했을 때 전혀 나아진 바가 없고요.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나았다. 뭐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민간 상업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일은 본인이 경제를 잘 몰랐고 또 북한 어떤 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 숨통을 틔워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면서 북한의 내수 시장도 좀 살아나게 되고 아이러니하게 북한의 어떤 계획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북한의 경제 그 성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북한 내수의 어떤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정말 다양화된 상업 활동에 의해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거든요. 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때는 또 김정은은 또 굉장히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김정일이 하고 있던 것,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생사 여탈권을 북한 정부가 포기한 그런 면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시장을 억압하고 북한이 모든 어떤 북한 주민의 상업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통제하면 그 대가로 북한 정부가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럴 능력은 북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죽어버렸고 북한의 무능은 또 무능대로 드러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의 환율이 기존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치솟고 있고요. 식량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기존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그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 의존해서 식량을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면은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폭등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마이더스의 손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시장을 통제하면서 북한이
이제 그 식량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6배로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쌀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쌀이 있어도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이 있어야 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은 또다시 어떤 경제난이라든가 식량난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모로 북한은 지금 뭐 외환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식량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중국이 또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적인 상황이나 내부적인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돌아봤을 때 북한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에서 저희 장마당 관련해서 예. 지금 굉장히 장마당이 어려워지고 외환 그 환율이 뛰고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김정일 시대의 장마당과 지금 김정은 시대의 장마당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김정일 시대의 장마당은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반면에 그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생적인 상업 활동이 북한 전체의 어떤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융통성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북한 그 당시 김정일 시대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독재였고 김정일에 대해서 미워하고 싶은 생각은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당연히 김정일 독재자고 천하의 쓰레기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쓰레기와 쓰레기를 비교했을 때 김정일은 조금 더 나은 쓰레기였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북한 김정일 시대 때에도 시장에 대한 통제는 있었습니다. 시장이 더 커지고 시장이 어떤 뭐 북한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경제 시스템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 두려워하는 시스템을 용인해줬다라는 것은 북한 당국도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북한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시장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북한 정부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독재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을 용인했던 것은 시장이라는 존재가 북한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불만이 어떻게 보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현상은 잘 없습니다. 즉 북한은 그런 어떤 북한 주민의 어떤 편의와 또 통제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찾아가면서 나름의 그 적정한 선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때에는 가장 문제가 김정은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다. 네, 그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김정은의 가장 문제는 모르는 게 많은데 아는 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그릇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그 그릇된 자신감 때문에 지금 시장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본인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약화시켰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그 독재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그 시장을 왜 용인했는지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해를 못합니다. 즉 본인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주민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현실이 되려면 시장이 주민에게 제공해주는 혜택만큼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똑같은 혜택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주민의 불만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북한 당국은 결정적으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럴 돈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 관리들의 어떤 질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들은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민의 편의를 어떻게 봐주고 주민의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플랜 같은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장을 셧다운 해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죠. 시장을 막으면 그러면 그 대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안이 뭐냐? 그러면 김정은은 그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을 간부들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엘리트들을 숙청하는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먼저 엘리트를 숙청하기 시작한 게 장성택부터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뭐만 하면 북한에서 숙청됐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를 겁니다. 즉 김정은은 본인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 못하면서 그 간부들
그 아래 단계 간부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숙청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또 나타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은 엘리트가 김정은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야, 우리가 뭔 잘못이냐. 그쵸.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쵸. 뭐라 그래야지. 나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결국은 엘리트의 어떤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예. 엘리트의 이탈이 지금 2.5배 늘었다고 했죠. 김정일 시대 때에 비해서. 그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명님 또 평양 쪽에 그 정말 김정은 정권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는 예. 그 김우영님의 그 지난번 인터뷰에 따르면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가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고위급 관료들도 있잖아요. 예. 평양에 200만 명이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에 충성을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예.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좀 흔들흔들 하는 건가요? 뭐 좀 이따 뒤에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핵심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의 북중 관계가 지금 일그러지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을 북한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부르는 것이 앞서 PD님께서 언급해 주신 뭐 호의호식하고 뭐 소고기 양고기 먹고 평양에서 거의 뭐 찐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그 순망치안의 관계, 즉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이 그 유엔 제재로부터 살아남고 또 그 다양한 어떤 제재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어떤 그 나름의 생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 말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북한의 최고위급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굉장히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벤츠를 타고 이들이 뭐 돈을 받고 이들이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들이 자녀들을 유학을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중국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그 프리오리티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중국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중국에 내보내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중국과의 관계가 이들의 어떤 삶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고 러시아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20년,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고 있던 그 기득권의 터전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 플러스 중국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유지되어 오고 있던 그들의 어떤 물질적인 삶 이 중에서 두 번째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인 삶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지. 물질적인 삶이 사라져도 충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지.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나는 충성하겠다라는 미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은 그 지금까지 본인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의 그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자신들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가 만약 싹둑 잘라지게 되면은 네. 본인들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물질적인 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러시아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이거는 도박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의 편을 들어서 또 북한의 어떤 그 엘리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네. 러시아는 지금 자기 살기도 바쁜 나라입니다. 러시아 뭐 없어요. 거의 솔직히 뭐 러시아가 거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뭐 엘리트들과의 관계 이런 건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 관계를 잘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그 최고의 엘리트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네, 본인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삶의 터전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해주신 김에 정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예. 북한 관계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중국이 최근 북한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거닐었던 거리의 발자국 동판을 철거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호의 상징을 그냥 두는 것도 아니고 철거니까. 그렇죠. 양국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좀 뭘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김정은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을 중국이 잘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 한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그 월급은 대부분 다 캐시로 북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엄청난 캐시 카우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날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게 뭐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돌아갈 날짜가 임박했는데 중국이 이들을 한꺼번에 다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북한에. 그리고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새롭게 파견되는 사람들의 그 신규 비자 발급을 중국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원래 사이가 좋았잖아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2019년부터 사실 좀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지금 현재 중국은 김정은 체제를 100%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과 시진핑의 관계, 김정일과 후진타오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그 티키타카가 되는 관계였어요. 네, 근데 김정은은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2017년, 2018년 이때 보면 김정은이 뭐 또 중국과의 뭐 또 허락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이러면서 독자 외교를 막 펼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뭐 싱가포르 회담도 하고 하노이 회담도 할 때 중국은 늘 팔짱 끼고 지켜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이 북한이 중국의 어떤 사전 허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전 통지 없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독자 생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그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북한을 한번 그 고삐를 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통제를 좀 올리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김정은은 사실상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에게 요구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노동자들의 일괄 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김정은의 독단 행동에 대한 벌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상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라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또 김정은은 또 한 자존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양의 그 김정은을 보위하는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무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이 물질적 혜택을 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국이 외화를 북한이 벌어가는 걸 고삐를 죄면 그들에게도 들어가는 게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4년 가까이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지금 북중국경이 완전히 봉쇄가 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의 모든 밀무역을 포함한 모든 공식적인 무역이 다 막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4년 동안 사실상 북한의 최고위급 엘리트들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까먹기만 했지 새롭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어요. 엘리트 계층의 힘도 많이 약화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많은 엘리트가 다시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북한은 러시아로 그 관계의 추를 옮겨가면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이 바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러시아와의 어떤 그 뭐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중국에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아예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북한의 엘리트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은 돈이 안 벌린다라는 거예요. 네, 돈을 벌 수가 없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를 통해서 북한 당국은 돈을 벌겠죠. 하지만 그 북한 당국이 버는 돈이 북한 엘리트들에게 차려지지는 않습니다. 엘리트들한테도 가는 건 아니군요. 북한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어떤 밀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차단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자금줄이 막힌 거예요. 네.
그럼 북한의 엘리트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중국에서 밀무역해서 장마당에 내다 팔고 뭐 사업하고 이런 걸로 자기들이 벌어왔던 게 되게 컸던 건데 그게 막힌 거네요. 뭐 평양의 주요 고급 레스토랑에 뭐 LA 갈비도 올라가고 네. 참치회도 올라가고 연어회도 올라가거든요. 어.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것들인데 아, 그럼 그런 어떤 뭐 사치품이라든가 그런 뭐 밀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밀무역을 통해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사실 이번에 그 중국과의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 러시아로 옮겨가면서 김정은도 아마 제 추측에는 그런 것들을 노렸을 겁니다. 북한 내에 존재하는 엘리트 계층 힘을 빼놓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절대 군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네. 결국 엘리트가 돈이 빠지게 되면은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그런 김정은이 그런 수를 놓았다고도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평양의 엘리트들은 김정은 정권을 그 수호하는 아주 단단한 충성파였잖아요. 근데 그들까지 이렇게 뒤흔들어 놓는 게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일까? 아까 자충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김정은은 현재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내가 절대자고 다 내 말에 숙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표현인데 절대자 놀이에 빠진 초딩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초딩 같다. 너무 초딩 같고 네. 아니 어떻게 저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 조금 위험한 수준입니다. 위험한 수준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할 텐데 그렇죠. 김정은의 판단은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아, 본인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엘리트들이 힘을 받쳐주고 있고 엘리트들이 사회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고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지 본인이 혼자 잘나서 본인이 마치 무슨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로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던 게 아니거든요. 속된 말로 지도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입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자기가 무슨 초능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김정은이 지금 자신의 힘을 너무나 과시하고 있다. 마치 자기가 절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결국 자신의 어떤 판단의 착오 때문에 망하는 일만 남았죠. 그럼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지지층마저 정말 이제 공격해가지고 이 무너뜨리는 절대자들, 독재자들은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북한에서도 정말 뭐 민중봉기 혹은 엘리트들에 의한 민심이 뭐 군부의 뭐 배신이라든가 이런 좀 급변 사태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급변 사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언제든지.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북한에서 일어나가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네. 최근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우리가 북한의 근현대사 1990년대 이후에 약 30년 되는 북한의 근현대사를 총태도고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다. 네, 가장 예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와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일은 이렇게 멍청하진 않았거든요. 네, 김정일은 엘리트들의 힘을 뺐다가 넣었다가 이것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어떤 엘리트들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충성 경쟁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충성 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권력이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줘야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은 혜택은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때려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굉장히 엉뚱한 사람들, 현성월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몇 명의 그 여성들에게 힘을 몰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성월은 가수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 그러니까 현재 현성월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 되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전혀 거치지 않은 네. 그냥 일개 가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개 가수에 불과한 사람을 지나치게 많은 힘을 몰아준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했던 북한의 권력 계층을 모두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시스템을. 네. 그러면 그 시스템 하에서 절차대로 올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쟤는 그냥 김정은 눈에 들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을 한다고. 근데 이 엘리트의 보상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엘리트는 굉장히 반발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상 체계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근데 이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은 네.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 저는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머리가 별로 좋지 않고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확신에 빠져 있고 주관이 강력하면은 굉장히 멸망하러 가는 지름길이죠. 지금 북한 매체에서는 예. 김주애를 향도, 위대한 샛별 여장군 등의 김정은의 후계자를 암시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예. 향도, 이 길을 비추는 사람 그렇죠.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다. 예, 샛별, 별이라는 거 아무한테나 안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진짜 김정은 후계자가 김주애인가 보다 예. 생각이 드는데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될까요? 지금 가능성은 70% 이상입니다. 아, 70% 이상이다. 이게 김주애가 딸이라서 안 된다, 숨겨둔 뭐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도 초반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대밖에 안 되는 너무나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앞서 지금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전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김정은이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건 설명이 됩니다. 그냥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후계자를 시키면 하는 거지. 니들이 반발을 해? 어쩔 거야.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은 결국 반발에 그칠 것이다. 뭐 이것이 어떤 다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어떤 통치력에 그만큼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과도한 자신감이 있는 거군요, 진짜. 그러면은 네. 그 몇 년 전만 해도 김여정이 막 외교나 의전 국내외 행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거는 그럼 김주애를 후계자로 하기 위해서 그 여동생의 존재를 좀 지우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등장하기 이전에 김여정을 보면은 김여정이 북한의 제2인자다라는 것이 부각됐던 게 언제냐면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마 2015년일 겁니다. 네.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때 네.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황병서, 김여정 그리고 김양건 이런 북한 최고위급 관리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회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네. 김영남 이분이 이제 김여정이랑 같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네. 목함지뢰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국가 수반입니다. 공식 서열이 아마 2위인가 3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높은. 네, 굉장히 위치가 높고 그리고 나이도 여든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김여정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서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 현재 그때 당시 김여정이 북한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김여정은 2인자가 맞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김주애가 등장한 게 2022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김여정은 사라졌죠. 즉 앵글의 중심에서 사라졌고 네. 가장 최근에 김여정의 모습이 보인 것이 김주애가 등장할 때 허리를 굽혀서 네. 에스코트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것 역시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누가 높고 네. 누가 낮은지 고하를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과거의 2인자가 이제 현재의 2인자에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안내를 하는 장면. 물론 뭐 그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히 찍힌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북한은 우연히 찍힌 사진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북한은 모든 사진을 다 의도적으로 찍고 그 중에서 메시지가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내보내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연히 뭐 김정은이 하품하는 걸 내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그럼 사진 기자는 죽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하나 다 엄선을 하는데 김여정이 허리를 굽히고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일부러 내보냈다라는 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김정은의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무슨 뭐 체중도 체중이지만 요즘 뭐 이렇게 막 심장 약이 입수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혈압이 있는데, 높죠. 그렇죠. 그리고 막 뾰루지도 이게 안 나서 이렇게 면역이 떨어졌나 봐요. 근데 김정은이 이게 갑자기 만약에 급사를 하게 되면 예.
군부나 엘리트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지금 엘리트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들이 김주애 이 어린 딸인 김주애를 4대 세습으로 인정하고 따를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저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고요.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권위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논할 때 정치학에서 네. 권위주의가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의 그 수단은 그 권위자, 그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거든요. 카리스마가 있는 독재자일수록 그 권위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카리스마에 복종을 해서 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을 해서 그 시스템에 순응을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카리스마만 있는 사람만 또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네. 카리스마가 있는 그 권위자가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즉 통치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떤 주민의 삶이라든가 엘리트의 삶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밸런스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즉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엘리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처벌 수단도 가지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일수록 그 권위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싱가포르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리콴유가 또 싱가포르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져서 지금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독재 국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치학에서 원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똑같이 김정은의 어떤 지금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김정은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보유하고 있는 카리스마는 감화가 돼서 생겨난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복종해서 생긴 카리스마가 아니라 네. 어마무시한 철폐를 한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강압적인 카리스마입니다. 그렇죠? 그 강압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뒤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리스마와 북한 주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당근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현재의 북한 체제의 그 불안전성이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고요. 네. 김주애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카리스마는 네.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0대한테 뭔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김정은은 그래도 20대였고 등장하자마자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성공적으로 채워내면서 가진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하지만 김주애에게는 사실상 그럴 만한 카리스마는 없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성이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성은 무시당합니다. 이게 뭐 무슨 뇌피셜이나 그게 아니라 북한 체제상 여성의 어떤 고위직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례가 없거든요. 경험적인 사례로부터 나오는 반복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향을 가진 통치자가 등장하면은 이런 정책이 펼쳐졌었지라고 하는 그 과거 기억에 의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소한 상황은 카리스마가 없이 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심의 시선으로 보거든요. 생소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와 생소하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잘 되겠어? 이렇게 팔짱부터 끼고 보기 때문에 아예 그 존재가 출발할 때부터 카리스마는 잃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구심이 카리스마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돼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김주애에게는 그런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다 망쳐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적인 개념으로 깊게 들어가서 정치학의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네. 논문들도 제가 사실 논문도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근데 김정은은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들도 남한의 여론이 어떤지 또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떤지 다 압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긴가민가 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될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히나 군부. 네. 자,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카리스마는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결국은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군 장성들이 카리스마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힘에서 나옵니다. 김주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부가 반발할 가능성, 자신들보다 카리스마가 낮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엘리트들. 네. 김주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의 그 제한, 즉 본인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뭘 제공이 돼야 충성을 하죠. 그러면 본인들의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더 유리한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과 우리가 김정은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엘리트 계층은 개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것도 정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본인들의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네. 맹목적으로 어떤 독재 체제에 순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트들이 정말 많이 탈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탈북을 해서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는 것이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내는 겁니다. 맞잖아요. 인간은 결국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충성, 이거는 생존 그 하위 개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 제가 너무 신났나요 지금? 아닙니다.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 그들의 주판을 챙겨보겠죠. 생존할 수 있는가 그 밑에서. 생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뒤집어 볼 가능성 너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참 이게 북한에 정말 한반도가 뒤집어진다라는 그런 썸네일도 많은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김주애를 만약에 뒤집어 엎는다고 하면 예. 김씨 왕조가 아닌 사람을 세우는 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또 예를 들면 김여정을 대리로 내세운다거나 김정철 같은 그 뭐 아들 형을 내세운다거나 그렇게 좀 김씨 체제를 이렇게 꼭두각시로 세우고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 김씨의 그 체제가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친중 정부를 세워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알토란 같은 영토예요. 그리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거센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뭐 식민지를 한다거나 그러진 못하죠. 하지만 중국은 충분히 친중 엘리트들을 앞에 내세워서 친중 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북한 사회를 관리하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김씨, 뭐 김정철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허수아비하기 딱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중국이 경계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김정은처럼 중국의 통제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공유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만만한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김씨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우리 말만 들으면 되니까 중국이. 그렇죠. 뭐 그게 조씨가 됐든 박씨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 이렇게 친중공 정권을 세운다거나 중국군이 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혹은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국민이 해야 된 어떤 행동 방침은 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꾸준히 북한이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네. 우리와 통일을 해야 되는 상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용도도 되겠지만 국제사회를 향해서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영토에 대한 회복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그런 그 당위성, 명분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국제법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별개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 국군이 올라가는 것 역시 침공이거든요. 국제법상. 네. 근데 그것이 침공이 침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어떤 영토 회복이나 영토 안정 혹은 뭐 한반도의 뭐 평화를 위한 뭐 이런 어떤 명분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네. 탈북민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탈북민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네. 그 다리를 이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절된 관계, 즉 남한과 북한은 지금 현재 단절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국제관계에서도 역시 단절된 어떤 별개의 관계인데 이 별개의 관계 속에서 탈북민은 좀 특수한 존재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즉 대한민국을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전면에 나서서 남한 정부에 의해서 북한이 회복되어야 된다, 혹은 남한 정부에 의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엔을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혹은 우리 주변 국가들 상대로 설득을 할 때 네. 훨씬 큰 당위성을 얻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때도 네. 같은 고향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그쵸. 먹히지. 그쵸. 저기 어디 마산 사람이 평양 가가지고 우리가 뭐 통치 체계를 놔줘, 이건 사실 좀 그들한테는 또 다른 어떤 반발의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그 통합을 얘기할 때 북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용도, 우리 주변국을 달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국제사회를 더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어떤 또 남한 사회 내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법치 체계를 존중하고 법치 체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가 네 조국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또 북한 주민의 이익과 이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준비된, 잘 교육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 사회 면에서 경제 면에서 잘 트레이닝 받은 준비된 어떤 탈북민 인재들이 가는 것이 훨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탈북민 사람들이 개개인의 역량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국가의 차원에서 그들을 파견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금영님 같은 경우는 유엔 같은 곳에서 연설도 하고 어떤 미국 같은 이런 곳에서 뭔가 탈북민 북한에 대한 어떤 실상을 알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외쳐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영님 같은 분이 가셔서 얘기를 할 때랑 우리나라 뭐 외교부 어떤 사람이 가서 할 때랑 그 국제사회에서 듣는 이 태도나 이 목소리가 울림이 다른가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뭐 우리 외교관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옛날에 그 주 유엔 대사 오준 대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훌륭하신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인데 국제관계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100%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에 100% 반하는 생각을 가진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렇죠. 하지만 탈북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북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이 있고 좀 더 고향을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향 주민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양 출신인 제가 평양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는 말이 되잖아요.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고 그들의 현재 처지를 대변할 수 있고 상당히 신빙성이 가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저희 옹달책방 유튜브에 나오셔서 북한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심과 동시에 또 이제 국제사회 네. 또 해외 쪽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금 한 30년 가까이 북한 무너진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피로감도 느끼세요. 언제 무너지냐. 맞아요. 차라리 그냥 그냥 남남으로 살자. 별개의 어떤 나라로 살자. 맞아요. 통일 반대. 통일 반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가 통일에 찬성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당위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대가 항상 강조하던 뭐 한민족이기 때문에 뭐 같은 역사 뭐 이런 당위성 말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과 비무장지대에서 우리가 만약 서로 총을 들고 경계를 한다고 썼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입지는 정말 우리는 그땐 섬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영토를 회복하고 중국과 어떤 그 압록강 두만강 경계를 우리가 중국과 대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영토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게 투자할 수 있는 영향력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륙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봐도 통일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은 북한이 우리한테는 최대의 적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중국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토 10만의 어떤 영토로 중국과 대적할 것이냐, 22만의 영토로 지금 우리가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한 22만 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22만 평방미터 영토를 가지고 중국과 맞설 것이냐, 10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맞설 것이냐는 여러분 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5천만의 인구로 13억에 거의 14억인가요? 네. 뭐 14억, 15억 하죠. 그 인구를 맞설 것이냐, 8천만의 인구를 맞설 것이냐는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통일은 10년 이내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금영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